자, 반갑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3월 개강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연례 행사처럼 또는 매주, 2주, 2달에 한 번씩 있는 행사처럼 그래도 간단하게 여태까지 했던 거 점검 좀 해보고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한 어떤 계획도 다시 한번 더 세워볼 겸 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읽어 나가야 될 책이 2권이 되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아요. 지금 알다시피 이게 분량이 적어 보여도 그렇지 않거든요.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8주 동안에 8주 해봐야 우리가 38, 24, 2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두꺼운 책 2권을 읽어내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그렇게 읽어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교과 교육론 시간이니까, 그죠? 짧게 교육론, 여태까지 뭐 했는지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러분랑 만난 게 1월부터죠, 그죠? 자, 1월 만났고, 지금 3월이고, 5월 있고, 자, 7월 있고, 9월, 그 다음에 11월, 이렇게 있다, 그죠? 그 중에 이미 2달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할 것은 이제 이만큼 할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교육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죠? 교육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기본 이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하는 것은 개론서 읽기. 개론서 읽기를 주로 할 것이고, 5월부터는 이제 교과서 들어가죠. 교과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완전 달라진 데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돼요? 2달 동안 기출문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9월, 11월, 11월, 그죠? 이때 모의고사 1, 2차.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아마 11월 20일쯤에 시험 칠 거고, 그죠? 지금 오늘 날 며칠이냐면, 3월 16일, 4, 5, 6, 7, 8, 9, 10, 11일. 미안하지만 8개월 남았네. 만 8개월 남았습니다. 그죠? 만 8개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만 8개월 밖에 안 남았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강을 뭐 했냐면, 심화. 이 기본 이론에 더해서 심화 이론을 지금 했고, 화요일에. 심화 이론이라 해봐야 딴 게 아니고 개념 이야기죠. 하는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했고, 그게 이제 3월 조금까지, 다음 주까지. 어제 끝났구나. 그죠? 끝났고. 그 다음에, 당장 다음 주부터 해야 될 게, 뭐 한댔어요? 교육과정. 교육과정 할 것이고, 맞죠? 교육과정 할 것이고, 교육과정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는, 또 다른 교과서 할 겁니다. 여기서 다 못하기 때문에, 그죠? 또 다른 교과서를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새 이제, 또 다른 변수가 생기거나, 교육과정이, 그죠? 지금 총론만 나와 있거든요. 2020 교육과정이. 또 뭐 다른 변수가 생기면 또 뭔가를 하겠죠.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이때부터는 이제 따로 2월, 화요일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 계획은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올해 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게, 이 기출문제를 내가 작년까지 해보니까 이미 한 4, 5년 전부터 8주 분량이 끝나버렸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은. 너무 많아서 좀 고민인데, 그때 가서 뭐 또 더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럼 그 다음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부터 모의고사 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교과 교육론만 보는 거잖아요. 왜, 그죠? 또 문법대로 읽고, 또 문학대도 무지 많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해야 되니, 실제 이것을 곱하기 3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걸 생각해 보면 무지 분량이 많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개만 더 읊어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3월부터 뭐 하냐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 해요?
직강 오면, 직강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때부터 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카페에 가보면 매주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죠? 분량 올려놓고 있잖아요. 왜? 그 교육론도 있고, 문법도 있고, 문학도 있잖아요. 왜, 그죠? 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하고 있는데, 이 3월쯤부터는 이제 특별히 뭐예요? 여러분들 개론서 읽기 또 더 하고 있죠? 화법 쪽에 개론서 읽기 또 하고 있고. 맞죠? 이 개론서 읽기는 아마 이 정도 계속 갈 거거든요. 내 기억이 맞다면 계속 가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냐면 기출문제. 기출문제 답쓰기, 그죠? 답쓰기를 또 여기서 계속 할 거란 말이야? 이건 한 이까지 계속 오겠죠. 계속 올 거고, 개론서 읽기도 아마 이때까지 계속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론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맞죠? 또 문법은 문법대로 따로 있고, 그죠? 또 문학은 문학대로 또 따로 있을 거잖아요. 왜? 그게 됩니다.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끼리끼리 또 모여서 그룹 스타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화요일만 하더라도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보내더라고. 일주일을. 그죠? 너무 힘들게 보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빠듯하다는 생각이 드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왠지 모르겠지만 어제부터는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막 좀 조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피곤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오히려 더 멀쩡한 것 같네.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체력 유지를 좀 하면서, 체력 안배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짧은 기간에 뭔가를 끝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틈을 벌려서 알짜기 빼기만 같이 하고요. 나머지는 좀 개인적으로 하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 가끔씩 있거든요. 내가 가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자기 주도적 학습. 이름 많이 들어봤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수동적 학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자기 계획 하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계획과 시간 계획 하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내가 주도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잘못돼 버리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학교, 중고등학생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 그 애들한테? 학교 수업 들으면 수업 듣기 전에 예습 좀 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듣고 와서 또 복습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요즘 애들은 어디서 많이 공부해요? 학원에서 수업 많이 듣잖아요. 그죠? 학원 숙제해버립니다. 학교에서 수업 듣고 좀 피곤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오히려 더 멀쩡한 것 같네.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체력 안배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짧은 기간에 뭔가를 끝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틈을 벌려서 알짜기 빼기만 같이 하고요. 나머지는 좀 개인적으로 하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내가 가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자기 주도적 학습. 이름 많이 들어봤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수동적 학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자기 계획 하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계획과 시간 계획 하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내가 주도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잘못돼 버리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학교 중고등학생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 그 애들한테? 학교 수업 들으면 수업 듣기 전에 예습 좀 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듣고 와서 또 복습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요즘 애들은 어디서 많이 공부해요? 학원에서 수업 많이 듣잖아요. 그죠? 학원 숙제해버립니다.
학교에서 수업 듣고 좀 피곤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오히려 더 멀쩡한 것 같네.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체력 안배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를 끝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틈을 벌려서 알짜기 빼기만 같이 하고요. 나머지는 좀 개인적으로 하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내가 가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자기주도적 학습. 이런 많이 들어봤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수동적 학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그냥 선생님이 주는 것만 쪽쪽 받아먹는 그런 방식의 인간으로 변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교육 체제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잘 나서지 않고 가능하면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근본적인 교육 체제가 교과 중심의 교육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험 중심이나 학문 중심이나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교육 과정도 역시 잠재적 교육 과정에 의해서 학생들이 배우지 못한 경험도 있고, 또 전혀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는 것을 학생들이 배운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정 운영할 때 특히 교사들이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영교육과정이 이제 있는데, 영교육과정이란 개념 아주 중요하다겠죠. 개념은 학생들한테 유용하고 가치가 있어요. 유용하고 가치 없는 것은 당연히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학생들한테 유용하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두 번째 요소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서 배우지 못한 경험이라는 거죠.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 거죠. 유용하고 가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유용하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서 배우지 못한 경험이다. 그럼 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원인이 되는 것이고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영교육까지 생기게 되는 요인이다. 왜 안 가르쳤냐? 그러면 가르치려고 했더니 제가 가르치려는 교과서 속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없느냐 봤더니 국가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공산주의의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점도 있을 텐데 교과서에는 그런 것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나 사회적 종교적 이유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가치 있는 것을 가능하면 뽑아서 가르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한정돼 있으니까 그 시간 내에 가르쳐야 될 내용은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10 정도밖에 뽑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국어에서 시를 가르친다, 시조를 가르친다. 그러면 시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우리 선배님들이라든가 또 유명한 시인들이 많이 만든 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다 엄청 많은데 그걸 다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많은 것 중에서 일부 선택된 것들이 공식적인 교육과정이고, 선택되지 못한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유용한 것도 있을 테고 유용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유용한 것이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배우는 동안에 학생들이 놓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다, 이것을 영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거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어디에나 있는 거고, 자, 이거 있는 거고, 세 번째는 학교의 문화적 구조적 보수성. 학교는 본래 뭘 가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또는 어떤 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또는 선생님이 공부를 해야 가르치잖아요. 공부를 않고 바로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이런 경향이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걸 소화를 해가지고 학습해서 가르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즉흥적으로 유용한 것을 바로바로 배울 수 없는 그런 영교육 과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사의 무능과 학생들의 무능이 뭐냐면
영어 교육 과정의 중요한 요인이고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사의 무능은 선생님이 이제 잘 알아야 이제 자신 있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어떤 분야를 잘 모르면 그것을 저절로 뭐냐면 기피하게 되고 선생님이 잘한 부분만 가르치게 되죠. 참고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수가 부족하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한 분들도 이렇게 교사 그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교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가정교사 시험을 봐가지고 그 전라남도에서 가정교사를 정년 때까지 했었죠. 근데 그 선생님께서 영어 선생님인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일정한 연수를 받아가지고 교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잘하는 게 뭐냐면 문법을 잘하셔. 맨날 문법만 설명을 해. 그래서 문법은 나도 많이 배웠죠. 자, 어떻든 간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회화를 잘 못한다든가 어떤 파트를 잘 못하면은 선생님도 자기 자신상 양심상 부끄러움도 많이 느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한테 영어 교육 과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의 무관심이나 무능, 비협조 다 이런 것들이 영어 교육 과정을 만드는 요인이에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잠자고 있다든지 또는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시끄럽게 한다든지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영어 교육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의 무능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학생의 무능 중에 뭐가 있겠어요? 내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영어나 수학처럼 위계성이 강한 그런 과목들은 내가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내 수업을 잘 이해하지만 공부 못하고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매 시간마다 영어 교육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영어 교육 과정이 뭐라 했어요? 학생들한테 유용하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가르치지 않아서 배우지 못한 경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낮은 학생한테 맞게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수준을 높게 가르친 것은 거기 공부 못한 학생한테는 안 가르친 거랑 다름없잖아요. 그 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배우지 못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어 교육 과정의 의미를 여러 선생님들이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 교육 과정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영어 교육 과정이 뭐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교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아이즈너가 이야기했던 예술적인 교육 과정이다 이거죠. 예술적인 교육 과정은 이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만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영어 교육 과정이 예술적인 교육 과정에서 이야기한 내용 선정에 주는 시사점이 뭐냐. 내용 선정은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든의 멀티 인텔리전스라든가 전통적인 교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가든의 멀티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그 영어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다시 이야기하면 표출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야만이 수준이 낮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다양한 수준별 개별화 과제를 주어가지고 학생들한테 공부하게 한다면 공부 못한 학생도 표출 목표, 다시 얘기하면 의미 형성이 그래도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교육 내용에 따른 교육과정 유형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교과 중심, 경험 중심, 아까 쭉 학문 중심, 인간 중심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내용과 방법, 장단점 이것이 이제 나온다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교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화유산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뭐냐면 문화유산은 이미 교과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 내용이 확연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가가 용이하죠.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동적인 학습 태도, 고등사고 능력이라는 것은 이 창의성이나 비판적인 능력을 말해요. 이런 것을 함양이 곤란하고 아동의 흥미나 필요가 제대로 잘 반영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여기서 교과, 경험, 학문,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어떤 변증법적인 그런 발전 과정에 의해서 또는 이제 오스벨의 이론으로 이야기한다면 포섭 중에서 병렬적 포섭,
병렬 집포사업, 비교 조직자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 이런 단점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수동적인 학습 태도, 고등 사고 등에 길러지지 않고 학생들의 흥미를 무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별 의미가 없는 수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가자 해서 미국에서 이것이 이런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됐고, 우리나라는 한 20년 정도 지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란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경험과 활동이다 그랬죠. 중요한 것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모든 교과와 교재인데, 여기서는 모든 경험과 활동이에요. 경험과 활동. 외우기도 아주 쉬워요. 자, 여기의 내용은 이제 사회생활 경험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을 사회생활 경험은 어떻게 돼요? 주로 사회생활 하려면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야 되고,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또는 이렇게 무슨 여가 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과 가해 활동에 중점을 두고 아동들의 필요, 흥미, 능력에 바탕을 두고 이제 수업을 하는 것이죠. 그 수업을 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많냐면 문제 해결 학습, 또 프로젝트 학습, 협동 학습,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 태도, 문제 해결 능력, 고등 정신 능력 함양, 민주적인 태도, 이런 생활 방식을 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단점은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 그 장점에 해당되는 계열성, 그 다음에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을 놓쳐버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활동 중심을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나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푸트닉 사건이라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련, 러시아 이전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지역을 이제 통합해 가지고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소련이라는 나라에서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성공했어. 그런데 미국은 자꾸 실패를 해. 그래서 성공해서 생긴 그 사건, 스푸트닉 사건, 이것 때문에 아니 왜 이제 미국은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많은 인재들이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에 있는 많은 인재들이 미국 아니면 러시아로 다 갔어요. 미국 아니면 러시아로 갔는데 미국에 많은 그 인재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공위성에 실패 자주 하는데 러시아는 소련은 성공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 교육과정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것을 지적한 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낳게 한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는가? 뭘 가르쳐야 되냐면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되고,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 나선형 교육과정에 의해서 이것을 점점 더 계속성과 계열성과 수직적 연계성, 이것에 따라서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브루너는 이거 상당히 학자들이 연구한 지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선형 교육과정에 의해서 이것을 쉬운 것부터 어려운 내용으로 쭉 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칠 때 피아제가 이야기했던 그 사고 수준, 발달 단계, 이것에 따라서 그 표현 방식을 달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이 바로 가능하다는 그 가설이 브루너 가설이에요. 브루너 가설은 아무리 어려운 지식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그 사고 수준, 다시 얘기하면 발달 단계, 이 발달 단계에 맞는 표현 방식으로 제시하면, 그 표현 방식이 이제 수학과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에이스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구체물로 제시하고, 영상적인 자료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기호나 언어로 제시하는 것인데, 물론 가장 어려운 단계가 상징적인 그런 기호로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잠재적 교육과정이 뭐다라는 것을 언어로만 이야기한다면, 잠재적 교육과정 학교에서 계획한 법 없으나 은연중에 학습한 경험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해 잘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때는 영상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그래도 이해가 어려우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해보게 해야 된다. 이것이 브루너 가설 속에 들어있는 여기 있는 표현 방식이에요. 표현 방식. 자,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의 특징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되는데,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나서는 교육과정. 그다음에 세 번째, 발견 학습을 해야 된다. 네 번째, 학생들의 그 발달 단계에 맞는 표현 방식으로 제시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의 이제 장점, 단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워낙 지식의 구조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의적 교육이 소홀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모든 경험을 말해.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표면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을 합한 것이다. 만약 여러분한테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뭡니까? 라고 만약 시험 문제 나왔다면 표면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 이렇게 써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럼 표면적 교육이 뭐냐? 이거 또 다시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모든 경험 추가해서 이야기한다면 학교에서 의도한 경험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은연중에 배우게 된 경험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이것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학문적인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지식의 구조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성 개발이라든가 인간의 전인적 발달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나온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실존주의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보다시피 이 교육과정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중요시하고 통합교육과정을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통합교육과정은 여러 교과를 통합해가지고 학생들이 학습함으로써 뭐가 생기게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게 되고 협동이 가능하게 되고 그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을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교사의 인간적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환경을 중요시해요. 왜 그러냐면 학교 환경이 학교의 문화나 풍토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좋은 풍토,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이 중요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가 이제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뭐 일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널리 학교 내에 비공식 조직으로 학생들한테 그 형성돼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서클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 들어오서 학교 가겠어요? 왜냐하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왕따 당하고 얻어맞고 그러면 어떻게 그 학교 다니겠어요? 그러면 학교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라기보다는 이제 폭력적인 학교, 그 다음에 서클 중심의 학교, 그 다음에 폭력 집단들끼리 싸우는 학교, 이런 학교가 돼버린 것이죠. 제가 이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친구들 중에서 서클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서클 한다 만드니까 또 다른 서클이 생기고 또 다른 서클이 생기고 왜냐면 계속 서로 얻어맞으면 성질나니까 또 서클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서클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한번 사건이 터져가지고 선생님한테 다 이제 걸려들고 경찰서까지 와가지고 그 서클이 다 해체됐죠. 근데 그 시기에 했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반성하고 그때 참 친구들한테 내가 너무 심하게 이제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서로 이제 이해하죠. 지금은 이제 다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비행 이론을 이야기한다면 뭐 편류 이론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청소년들의 비행은 일생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생 현상이긴 하지만 그 시기에 피해를 보던 학생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학교 다니면서 피해를 보고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인간 폐인이 된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견디지 못해갖고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그러면 걔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럼 학교가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학교가 자아실현의 장이고 계층 상승의 기회를 주는 진짜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학교 다니다 보니까 학교 환경이 좋지 못해가지고 학교가 학생들을 갖다 그렇게 열등감을 갖게 하는 장이 되고 그 다음에 따돌림 학교 폭력의 장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부모님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학교가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이제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한 인간을 어떤 말살시킨다. 아까 인간의 삶을 그냥 이렇게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일인데.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교육과정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학교가 중요하고 교육과정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가서 교육과정을 바꾸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교육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자아실현의 과정이다.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통합교육과정인데, 통합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분과형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분과형. 분과형이라는 것은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제 상당히 전문 분야로 들어가 가지고 자신의 과목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게 되는데 이 교수님들이 연구한 그 학문에 따라서 교과를 만드는 것을 분과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이면 화학, 그 다음에 뭐 물리면 물리, 물리학이면 물리,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면 지구과학, 이런 식으로 교과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특정한 이 과목만 공부해가지고 이 사회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잖아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회 문제는 여러 교과의 지식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 교과에 대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통합 또는 통합교육과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도 있고 교과의 통합이 있는데 이런 통합을 함으로써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한테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을 길러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통합교육과정의 이제 유형에는 여기에 보다시피 중액, 융합, 이제 그 융액, 광역, 상관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융액, 융합 이것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융액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핵 융합처럼 두 개를 합쳐가지고 공통된 것을 뽑아낸다 이런 거예요. 식물학, 동물학을 합하면은 식물과 동물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생물과 관련된 내용들일 거 아닙니까? 여기서 뽑아내는 것을 융핵 교육과정 그랬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것을 융합 교육과정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융합 교육과정 하면은 식물과 동물 합쳐가지고 생물학 이렇게 나오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이제 융액 교육과정하고 여기에는 최근에 융합 교육과정이 스팀 교육과정이 나왔어요. 그럼 스팀 교육과정하고 전통적인 이 식물, 동물을 합쳐서 생물학이 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궁금해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융액 교육과정은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생물학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근데 반해서 스팀 교육과정은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뭐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자, 그렇죠? 창의적 아이디어. 창의적 아이디어나 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교육과정을 통합해가지고 뭔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자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냐면 목도리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 목도리를 만들 때 목도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스팀 교육과정에 입학해가지고 과학적인 것도 가미되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공학적인 것도 가미하고, 그 다음에 예술적인 것도 가미하고, 매티매틱스, 수학적인 것도 가미해가지고 이 목도리를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아름답고 미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생체 공학적인 차원에서 뭐 편리하고 건강에도 유용하고 이런 목도리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과학, 기술, 테크놀로지 이 차원에서만 만든다게 된다면 뭐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이 하나도 구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학교에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산물을 내려면 학교에서부터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스팀 교육과정이죠. 자, 아시겠죠? 똑같은 융합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똑같은 융합이지만 이것은 스팀 교육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여러 교과의 시각에서 그 내용을 교과적인 관점을 가미해 가지고 또는 그 교과적인 관점을 고려해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융합교육과정은, 전통적인 융합교육과정은 두 개를 학문을 합쳐서 또는 두 개의 교과를 합쳐서 새로운 교과나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통적인 융합교육과정, 최근에 나오는 융합교육과정, 스팀 교육과정 이렇게 구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광역교육과정은 이제 공통과학, 공통사회처럼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교과를 세분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사회면 사회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과학이면 과학과 관련된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자연의 여러 가지 자연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꼭 무슨 화학만 가지고 해결하는 거 없잖아요.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과를 한 번에 모아서 가르치고, 또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공부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가르치자. 단순하게 합쳐서 가르치자. 이게 광역교육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상관교육과정은 우리가 이제 어떤 역사를 가르칠 때 역사와 관련된 다른 교과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일단 여러분 분과형을 생각해. 분과형. 여러 분과가 있는데 역사를 가르치면서 역사에 도움이 되는 다른 교과가 있는 거죠. 이런 교과를 관련지어서 또는 이런 교과의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가르친다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리적인 것을 설명할 때 역사적인 것을 고려해서 설명하면 되고, 우리나라의 지리적으로 그 서울 한양 수도를 왜 여기 서울에다 정했느냐, 옛날에 개성이었는데, 또는 통일신라의 서울을 왜 거기 경주에다 정했느냐, 왜 그 백제의 수도를 부여에다 정했느냐, 뭐 익산에다 정했다가 왜 또 부여로 옮기고 했느냐, 이런 것들은 다 그 나름대로의 그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그런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왜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이 왜 거기 그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고 또 뭐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그 지리적인 거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문학도 마찬가지고, 문학을 공부하려면 또 역사를 떠나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상관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간학문적, 그 다음에 다학문적, 탈학문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간학문적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융합교육과정, 여기처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학문을 뽑아낸다 이런 뜻이고, 다학문적인 통합은 여러 학문을 통합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 가지 학문이 통합되어 있는 교과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행정학 또는 교육행정학도 여러 개의 학문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경제학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학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 있는 게 다학문적인 통합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탈학문적인 통합은 어떤 특정한 학문을 떠나서 사회 문제 해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을 합쳐가지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문을 재구성하는 것을 말해요.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일종의 이제 다문화라고 할까요? 다문화에 대한 그것을 연구하려면 어떤 특정한 학문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문화인류학이라든지, 또는 뭐 사회학이라든지, 또는 뭐 무슨 경제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무슨 학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합쳐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이와 같은 것을 이런 것들에서 뽑아가지고 그 하나의 학문을 만들어가는 것을 탈학문적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육과정 중에서 이제 중액교육과정이 있어요. 중액교육과정. 중액교육과정은 문화사를 중심으로 연관되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교과 등을 연관시킨다. 그 다음에 개인의 필요나 흥미에 적합한 것을 중액으로 놓고 연결시킨다. 사회 생활의 여러 문제를 중액으로 놓고 또 연결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일종의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프로젝트 학습과 같이 어떠한 핵심적인 그 주제, 그게 이제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련된 여러 교과를
교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가르친 게 아니고 교과의 여러 배경 지식을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가르치는 것을 중핵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화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게 있습니까? 강강술래 같은 게 있어요. 강강술래. 그러면 강강술래는 단순하게 여성들이 이렇게 뭐 한복 비슷한 거 입고 손잡고 이렇게 가운데다 모닥불 피우고 계속 이렇게 돌고 즐겁게 노래하면서 추는 그런 춤이다.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 이순신 장군과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나오게 된 것이고 또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뭐 예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핵심적인 코어에 해당되는 중핵적인 주제나 문제나 어떤 문화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연구해가지고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학생들한테 가르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것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학생들끼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학생들이 연구했던 것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또 학문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의 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선생님이 이것을 학생들한테 과제를 줘가지고 그 연구하게 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또 발표를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코어를 중심으로 여러 관련된 그 학문들의 배경 지식을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구성한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중핵교육과정 엘버트가 뭐라 했어요? 학습활동은 전통적인 교과의 선을 폐지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프로젝트 중핵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그런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환경 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으로서 뭐 실태 원인 뭐 해결책 그다음에 뭐 그 해결책으로서 뭐 음악적으로 뭐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노래를 만들 수도 있고 환경 오염에 대한 어떤 캠페인송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그걸 위한 마라톤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포스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악, 미술, 체육 여러 가지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는 뭐 토론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윤리, 도덕, 일반 사회 이런 내용들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교과의 그 지식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코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인데 교육과정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랬고 이 프로그램은 국가에서도 운영할 수도 있고 운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도, 시군구, 학교, 교사 이런 사람들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개발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 전통주의는 합의된 내용 국민들이 모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만드는 순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절차나 순서 이것을 제시한 것을 뭐냐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너무 진도가 빠른가요? 그렇죠. 내가 지금 바빠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육과정 이론 모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교육과정 이론은 전통주의, 경성주의, 재개념주의. 경성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개념 경험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징은 뭐냐면 타일러의 이론이 합리적이긴 하지만 실제적이지가 못하다 이거예요. 실제적이지 못하다 그 말은 교육과정을 만드는 곳, 아까 시도, 교육부, 시도, 시군구, 학교, 교사 이 사람들이 교육과정 만드는 것을 보니까 합리적인 모형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서 교육과정 만드는 것에 가서 쭉 관찰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다르더라. 그래서 이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절차를 뽑아내는 것이 바로
슈밥이나 워커, 그 다음에 스킬백의 경성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타일러는 교육과정을 짤 때는 이런 절차에 따라 따라야 된다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했어요. 근데 그 경성주의자들이 가서 보니까 교육과정 짜는데 쭉 가서 봤더니 타일러식으로 짜지 않더라 이거예요. 물론 타일러식으로 짜는 데도 있죠. 교과서를 만든다고 할 때는 주로 보통 이렇게 짜져요. 그런데 다 그렇게 짜지지 않더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개정한다고 해보세요. 교육과정 개정하면 타일러식으로 딱 앉아가지고 야 설문지 다 조사해. 그리고 설문지 다 조사해가지고 학생, 학부모, 뭐 교사 쭉 조사해가지고 아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원하고 사회가 이렇게 원하는구나. 그러면 교육과정 요구 분석해가지고 목표 정하고 가르쳐야 될 내용 정한 다음에 내용 선정, 내용 조직하고 평가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짜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과정 짜려면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핵심이 편제표고 편제표에는 그 주당 시간표가 들어가는데 그 주당 시간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왜 우리 학교에서 그런 교육과정 운영해야 됩니까 하면서 반대하고 막 그 갈등이 심하고 엄청나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타일러식으로 그렇게 쉽게 짜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한 것이 경성주의자들이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스킬백은 학교를 가만히 본 거예요. 학교. 국가나 시도 말고 학교 교육과정 짜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학교 교육과정은 좀 독특하더라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학교는 의회로부터는 국가나 시도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또 압력을 받고 또 학교 내부에서는 학교의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학교의 시설을 다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상황 분석을 제일 중요시하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즈너가 있는데 아이즈너는 역시 타일러를 비판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타일러는 이번에 절차에서 보다시피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잠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채를 걸러가지고 교육 철학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 이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교육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지도 가능한지 이것을 살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목표를 정하는 거죠. 이것을 목표의 상세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목표를 정한다. 자, 목표의 상세화. 목표의 상세화. 자, 목표의 상세화. 자,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에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표의 상세와 학습 경험의 선정, 학습 경험의 조직, 평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많은 이제 학자들이라든가 교사들한테 아 진짜 훌륭한 그 절차를 제시했다라고 이분이 맨 처음에 이것을 제시했을 때 특히 교수님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칭찬을 받고 찬사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과정 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떻게 짜야 될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타일러가 이렇게 딱 제시한 것이죠. 자, 그래서 타일러의 모형은 어떠한 교과나 어떠한 수업 수준에서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그런 개발 모형이고 그 다음에 교육 목표를 행동 목표로 제시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합적으로 연결 가능하다 그랬어. 왜냐면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 수업을 연결시키기가 상당히 쉽다 이런 뜻이야. 그러나 여기에는 행동 목표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확산적인 목표를 진술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성이 강화되고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든가 내면적 인지 구조 변화라든가 정의적 영역에 해당되는 가치, 태도, 감정 이런 것들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표가 행동 목표를 진술하다 보니까 행동 목표는 무엇을 열거한다, 말한다, 설명한다 이와 같이 측정이 가능한 그 동사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적 여행은 측정이 가능한 동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도를 열거한다고 없잖아요. 태도를 함양한다는 있지만 태도를 열거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태도를 함양한다라는 것은 함양한다 이 말이